오늘 부가가치세법 나눠드렸죠. 이 부가가치세법을 우리가 소홀히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핏 생각에 우리는 뭐 부동산만 주로 부동산 얘기인데 부가가치세법을 뭐라고 배우느냐 그런데 부가가치세도 이거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꽤 복잡한 세법인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잠깐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냥 부가가치세인데 제가 일부러 임대와 부가가치세 이렇게 한 거예요. 임대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대뿐만 아니고 팔 때도 문제가 돼요. 팔 때도.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그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조금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매기느냐? 아까 상속세는 누구한테 매기죠? 상속받은 사람한테. 증여세 누구한테 매겨요? 증여받은 사람한테. 누구한테 매겨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그랬는데 사업자도 임대 한 사람도 사업자고 임대 받는 사람도 사업자예요. 어떤 사업자한테 매겨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세법이에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간다는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부가가치세인데, 자 그러면 이 교재들을 봅시다. 첫째는 사업자라 해야 된다 그랬죠? 사업자. 첫째 사업자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급을 하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사업자 아닌 것 자격으로서 팔면 세금 없어요. 어? 요전날 내가 저 금목걸이 얘기했죠. 지난주에 소설 금목걸이 얘기했죠. 가짜. 금목걸이 내가 끼고 있던 거 남편이 요새 사업 안 돼서 내가 팔았다.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죠. 왜? 사업자의 자격으로 판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개인으로 사업자 아닌 자격으로서 봤으니까 아무리 팔았더라도 부가가치 없어요. 근데 똑같은 목걸이인데 사업자가 팔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겁니다. 첫째, 사업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사업을 하다가 문 닫았어요. 장사 안 돼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고. 근데 그 폐업한 시점에 남아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팔았어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안 내지. 그때는 이미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난 사업자 아니거든. 문 닫아버렸으니까. 팔아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납세자가 그걸 팔면 세금이 들어올 텐데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죠. 안 팔죠. 그러면 정부가 그걸 포기하고 말 거냐? 안 포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법은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재고는 나중에 사업자 아닐 때 팔면 세금이 안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폐업하는 시점에 안 팔았지만은 판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세금 미리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도나서 문 닫아서 억울한데 와서 조사해가지고 재고 봐가지고 이거 판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 내거든요. 아주 복잡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첫째는 사업자로서 해야 된다. 사업자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내라고 그러냐.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가만히 있어도 세금 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업자 어떤 경우에 내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재화 아까 목걸이도 재화죠. 우리 신발 옷 다 재화죠. 재화나 또는 용역이란 말을 썼습니다. 용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재화는 우리 다 알죠? 우리 모든 물건 다 재화잖아요. 재화.
용역이 뭐냐 이게 좀 문제예요. 용역. 용역은 뭐가 용역이에요? 근데 우리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 보고 용역이라고 그래요? 깡패들 가서 뭐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 용역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본래의 용역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일해주는 게 용역이에요. 물건이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용역이에요. 두 가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웃집에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었어요. 그것도 그냥 내가 순수하게 이웃집인데 내가 가서 그냥 고쳐주었다. 사업자로서가 아니고 그러면 고쳐주어도 세금 없죠. 근데 사업자가 사업자로서 가서 고쳐주면 돈을 내라고 그래요. 용역이에요, 용역. 예? 이런 부가 미묘한 법률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 낸다 그랬죠. 공급하면. 그렇게 내가 재화나 용역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급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아직 과세를 안 해요. 공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금목걸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없어요. 공급하면 비로소 세금이 생긴다. 공급하면. 그러면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공급. 여러 가지로 여기 써놨는데 대표적인 것은 물건을 내가 공급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저 사람 손에 넘겨주는 걸 공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법에서는 인도하면, 인도, 이렇게 쓰는 인도하면 내라. 그러니까 재화를 내가 몽땅 가지고 있어도 인도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 그런데 인도는 했는데 돈을 안 받고 인도했어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아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다른 사람으로 손에 넘어가면 공급이라 그랬죠. 돈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이것도 이제 상식하고 안 맞는 거죠. 돈을 안 받았어도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인도. 그리고 우리 상식하고 안 맞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골탕을 먹느냐면 전부 유상으로 깔아놨는데 다 떼어먹고 못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세금은 벌써 내버렸는데 상대방에서 세금으로 받아와야 할 텐데 도망가 버렸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법이에요. 하여튼 이상한 법이에요. 저는 말이죠. 오피스텔을 뭘 하나를 임대를 했는데 우리 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착하게 보여서 그냥 주었더니 지금 이 월세를 5년간을 안 줘요. 다 보증금도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만나면 또 와서 그냥 죄송하고 내가 어쩌고 얼굴을 보면 서운하게 생기고 그래서 또 해주면 또 그러고 그래서 지금 눈고마하는 걸 임대했는데 몇 천만 원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다 까먹고. 공실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 공실에? 공실 회장님 그런 것도 없니까? 네. 받아보세요. 거기다 관리를 위탁한 사람께 해주는 거지 위탁도 안 하는데 해주겠어요? 하여튼 인도하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률을 몰라서 이 부가세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인도합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시점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 계산서에 보면 공급 가액은 얼마고 부가가치세는 얼마고 이렇게 기재를 나눠서 하게 되어 있죠. 그 가령 내가 이번에 지금 물건 가져가는 것은 1,000만 원어치 가져가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니까 1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물건값이니까 자기가 갖고 1,100만 원 받아가지고 요 100만 원은 더 받았는데 이건 세금 쪽으로 더 받았으니까 이건 당신이 갖지 말고 이것은 국가에다 내라. 이렇게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이거든. 근데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원금은 내가 받고 세금은 국가에다 바치면 되는데 안 받았는데 위상으로 줘가지고 안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복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이게. 예.
이런 법률이에요.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세금 중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거냐,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사업자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복잡해요. 우리 일반 개념하고 달라서.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과세와 면세.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만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긋고 세금을 내라는 거지, 면세 사업은 또 안 해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면세 사업자냐? 여러분이 제일 관심에 있는 토지는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공고세요. 그러니까 내가 땅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10억이나 지나되는데. 만일에 땅이 아니고 다른 과세 물건 같으면 얼마 내야 돼요? 10억에 팔았으면 1억을 내야 되죠. 근데 토지는 면세니까 안 내요. 근데 여러분이 토지만 판 게 아니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팔았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건물은 내야 되고 토지는 안 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 중에 건물값이 얼마, 토지값이 얼마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토지 부분은 면세니까 세금 안 내고 건물 부분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계약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계약합니까? 그냥 합쳐서 얼마 이렇게 계약하죠. 그러면 그 중에 건물값이 얼마인가를 놔야 거기에 대한 부가세세 10%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건물은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가령 토지 건물 합쳐서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친 것이다. 10억. 근데 토지는 면세고, 그렇죠? 요거는 과세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쪼개야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쪼개서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쪼갠 것이, 그러면 부가가세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은 조금만 치고 토지에다 많이 버텨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불합리하면 또 공무원이 그거 안 믿어요. 전부 토지 쪽으로만 보내버렸구만.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에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공시지가. 건물도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비율을 내요. 10억하고 딱 맞는 건 아닌데 이 비율로 했더니 토지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고 건물은 2억이더라. 기준시가로만 해보니까. 그럼 비율이 5대 2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을 5대 2로 쪼개라. 그러면 7분의 5는 토지고 7분의 2만 건물이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10%를 내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이것을 건물이 과세된다는 사실을 되게 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은 이거 별 몇 푼 안 나가고, 내가 토지 보고 샀다 판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건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안 냈다가 많이들 당하죠. 그렇죠? 내야 되는데. 근데 다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건물도 주택은 또 면세야. 주택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심하고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내란 말 지금까지 없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본래는 과세하는 건데 건물 중에서 주택은 또 면세기 때문에. 주택도 신축 판매일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하니까 신축 판매업일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인데 국민주택 규모 넘는 것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 내야 돼요 또. 갈수록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그냥 가령 사업으로 팔고 사면 이 문제들이 적용되지만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이사 가려고 이거 하나 팔고 또 갔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지 세금 안 내. 왜 안 내요? 사업자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깊이 이게 각인이 안 돼 있는데 사업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대전제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면서 설명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를 공급 본 사람이 내라 그랬잖아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 본 사람이 뭐냐면 판 것을 공급이라고 매매. 매매가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내기는 당신이 내지만은 당신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사간 사람한테 받아서 낸 것이지 내기만 당신이 내지 당신 돈 아니지 않느냐. 아까 여기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두 가지다. 세금 이것저것 내면 많다 그런데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받아서 내니까. 아까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따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을 만든 사람은 부가가치세는 당신 손을 거쳐서 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부담한 사람, 사간 사람이 부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판 사람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내는 것은 판 사람이 내는데 부담한 사람은 산 사람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산 사람한테서 내가 돈을 받으다가 내는 거다. 근데 문제는 애로가 어디 있느냐. 매매할 때, 흥정을 할 때 산 사람이 부가가세 10% 붙이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 응? 나는 부가세까지 합쳐서 이거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흥정 과정에서 이제 이거 설득을 잘 시켜야지. 예. 그런데 이 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사업자 같으면 나중에 자기가 낼 부가가세에서 그건 빼먹어. 사업자 아닌 사람은 또 빼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밑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 방법입니다. 거기 그 산식에 보면 어떻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급이란 말을 여러분 매출로 이해하면 돼요. 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가격이 나오죠? 매출액. 매출액에다가 세율 얼마? 10%를 붙여서 그럼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아까 예시처럼. 그럼 부가가세 10%를 붙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부가가세가 붙죠. 그러면 본래 물건값 1,000만 원에다 부가가세 100만 원을 합쳐서 1,100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물건은 사서 파는 거지 그냥 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 전에 자기가 또 사온 것도 있단 말이죠. 매입에. 그러면 사올 때는 아까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사올 때는? 사온 사람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사올 때 나한테 판 사람이 10% 주시오 이랬거든. 할 수 없이 주고 사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매출할 때 발생한 세액이다 해서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자기가 사올 때 주고 사왔죠. 그래서 이것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 한문으로 쓰면 부가. 그러니까 뭡니까? 더 할 것 같으니까 더 붙었죠. 더 붙었다. 뭐가 붙었어요? 가치가 더 붙었다. 부가가치. 이게 우리 다른 말로 영어로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이라고 해야 여러분이 더 쉬워요. 마진이 붙었죠. 부가가치. 부가가치에다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1,000만 원에 사다가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금 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가가치가 생길 때만 매겨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일컫는단 말이죠. 영어로는 VAT라고 이제 약해서 많이 쓰는데 이 V가 뭐냐면 가치, 밸류, 가치. 이것에 붙었다. 어? 텍스는 세금.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은 뭐예요? 가치가 붙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가치 부가세죠. 영어로 그대로. 근데
영어로 우리하고 문법이 반대니까 부가가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부가가치예요. 이게 부가가치. 마진이란 말이에요.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느냐 마진 부가가치. 그럼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금을 매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10% 세금을 매기면 요게 얼마냐? 이만큼 세금을 내라. 부가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매출은 매출대로 세금을 계산하고 매입은 매입대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을 해라. 요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학 공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옳아요? 수학 공식으로 보면? 일치해야 맞지. 일치해야 맞죠. 이렇게 나야는 이렇게나 일치해야 맞죠. 본래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부가세가 일치하도록. 그러면 왜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는데 꼭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하게 매출세액 따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느냐. 늘 얘기다시피 세법은 꼭 예외가 있어요. 원칙만 이렇게 정해놨지 또 뭐 뚫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매입세액인데 이런 건 빼주지 마라. 이런 건 빼주지 마라. 이런 건 빼주지 많이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매출세액은 이런 건 집어넣어라. 이런 건 집어넣어라. 많이 있어. 세법은 모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오면 여기 와서 일치해야 될 테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 더 집어넣어버리고 어떤 건 더 빼버리니까 여기 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 이렇게 한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계산을 하. 이렇게 복잡한 세법을 1977년에 들여왔거든, 우리나라에. 1977년. 그게 몇 년 됐어요? 87년, 97년, 2007년, 40년 됐네요. 42년. 이 77년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근데 선진국도 이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 세법.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꾸 개발도 해야 되고 돈 쓴 때는 많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거 연구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유럽에 갔어요. 그 유럽 불란서 독일 같은 데 쓰거든. 거기 가서 배워왔어요. 이런 세법 제도를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워왔는데 처음에 배워온 사람 몇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도 모르지 우리 세무사도 모르지 납세자도 모르지 다 몰라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실시는 하고 싶고 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땠냐면 아까 이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 인도 시점에 발행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장에 이렇게 물건이 가득한데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 있는 물건을 화물차에다 싣고 떠나요. 그 시점이 인도 시점이거든. 그 시점이 인도예요. 그러면 그 떠나는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가야 돼요. 일종의 송장이라 송장 그게. 예. 근데 아직 법률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그게 당장 시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급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그냥 그 길목 큰 데마다 다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화물차 쭉 떠나면 세워놓고 세금계산서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벌금. 어? 또 가게에 가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안 끊고 팔았거든. 벌금. 그래가지고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얘기하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누구였어요? 김재규. 김재규 씨가 정보부장인데 사방에서 정보가 오는데 부가가치 때문에 원성이 굉장히 높다. 전국에. 이런 걸 보고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도 해라. 밀어붙여라. 막 했어요. 특히 이제 마산 쪽에 가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면. 부가세 때문에. 아니 길 가던 놈도 세워놓고 세금계산서 보자. 어? 그냥 화물차 씌워놓고 세금계산서 보자. 안 가면 없으면 벌금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시해해 온 게 자기 나름으로는 보니까 이게 틀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도 이제 안 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삐걱삐걱 시작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가가세가 박정희 대통령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페이지. 이제 부가가세 계산 원리는 이겁니다. 이게 아주 제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심할 것은 부동산 관심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팔고 살 때뿐만 아니라 임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아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땅과 건물을 항상 합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매할 때는 땅은 면세고 건물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근데 임대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임대를 하죠. 그러면 임대료도 그러면 토지 부분은 면세하고 그럼 과세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임대료는 전부 과세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는 이걸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땅을 물건을 팔고 산 것은 재화인데 그 재화를 팔고 산 게 아니고 재화를 빌려주기만 하는 것은 용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건물 다 합쳐서 임대료에 대해서 전부 부가세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공급의 특례 이런 말이나 메뉴에 아까 공급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도하는 게 공급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경매하거나 수용당하거나 증여도 그러니까 증여도 공급입니다. 증여.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증여를 하면서 부가세는 안 내느냐? 증여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보통 안 내죠. 여기 보면 공급에 해당되니까 내야 돼요. 네, 원래 내야 돼요. 낸 적이 없어. 일반적으로는 아들, 딸 주고 오니까 네. 사업자의 자격으로 안 주는 게 아니니까 안 내는 것이지 원칙으로는 내야 돼요. 증여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너한테 증여하는데 다른 것은 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대신 건물에 대한 부가가세는 내야 되니까 그 부가가세만 네가 물어다오. 이렇게 하고 증여를. 그렇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부가세를 물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고재화 얘기했죠. 네. 재고재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공급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은 폐해버린 시점에 미리 내라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런가 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공급으로 봐야 세금을 낸다고 그랬죠. 공급으로 안 본다. 무슨 얘기냐? 사업양도다. 사업양도. 사업양도라는 건 뭐냐면 그 사업체에 있는 재화고 용역이고 할 것 없이 다 한테 쓸어서 그냥 공급을 한다. 그런 경우는 안 하라. 그래서 포괄이란 말 전에 했죠. 예, 포괄 양도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매매할 때 요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많아요. 그럼 건물에 대해 부가가세 내야 되잖아요. 예? 이 건물 부가가세를 내야 되면 건물을 판 사람은 부가가세는 사간 사람이 부담한다더라. 내놔라. 별도로. 또 사간 사람은 그건 안 된다. 난 싫다. 그러면 계획 안 하겠다. 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봐도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면 포괄적 양도하면 괜찮다더라. 포괄적 양도 형식으로 오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포괄적 양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따리 하나에다 다 싸서 온전히 넘어가야 된다. 그 심지어는 거기 종업원도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괄 양도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포괄 양도. 이 건물 팔고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 어떤 사람은 이거 관심 안 두고 했다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세가 덜컥 나오대요. 큰 건물은 이것도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약서에 포괄 양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에다도 쓰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해야지. 왜냐하면 와서 보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포괄적 양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표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장부에 있는
무슨 재산이 뭐가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이렇게 다 표가 나오잖아요. 결산서에. 그게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당사자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이래 놓으면 사간 사람이 그러면 요거 목록을 쭉 써면서 이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그랬는데 여기 장부에 없는 엉뚱한 빚이 튀어나오면 어떡할 거냐. 판 사람 빚이. 판 사람이 말이야 수표 발행했다든지 형제에 튀어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래가지고 또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또 별도 약정서를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거 포괄 양도를 해서 부가가세는 안 내는데 여기 있는 거 말고 무슨 채무가 생겼다든지 수표가 튀어나오면 그것은 당신이 책임진다. 판 사람이. 그래서 세법에서는 또 판 사람한테 달라고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해놨으니까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 돼요.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게 세금이 발생했지 않냐.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매매했을 때는 편한데 이제 알고 보면 머리 아파요. 이제. 알고 보면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아까 면세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참고로만 쭉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째 토지 면세다 나왔죠. 농산물, 추산물, 임산물 이런 원시 생산물은 다 면세다. 맨 끝에 보면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다. 그러니까 식료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거라 하더라도 가공해서 파는 것은 또 과세야. 가공 안 한 채로 판 것만 면세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가 가공이고 어느 수준까지가 가공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차 있죠. 보리차를 팔았는데 그냥 보리니까 생산물이죠. 그래서 농산물이죠. 농산물은 면세한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세금 안 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매겼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이거 볶아서 팔아서 이게 가공이나 볶았다는 얘기는 가공했다는 얘기다. 가공하면 팔아서 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김치 공장 있어요. 요새는 김치 공장 많은데 옛날에만 해도 제가 이 세무사 개업하는 그때만 해도 김치 공장이 별로 없던 때인데 용산에 어떤 양반이 김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뭐 김치 공장이 다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 수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김치는 어때요? 면세해야 돼요? 과세해야 돼요? 왜? 그런데 이 가공이 이런 건 단순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 배추라고는 본래 성분이 변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고춧가루 넣고 했다고 해서 그거 변한 건 아니거든. 근데 거기다 열 처리하면 이제 변하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야 이게 가공한 것이지 화학적 변화를 안 가져온 가공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 김치 장사들이 발전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통으로 팔고 하다가 이제 근사하게 포장지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광고도 뭐 근사하게 해가지고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장 같은 데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러면 그냥 한 봉지 얼마씩 뚝뚝 던져주고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광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팔면 또 과세한다는 해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거 복잡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이런 얘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있었어요. 참 내가 얘기할게요. 달걀 그러면 면세예요, 과세예요? 어? 축산물이잖아요. 축산물 그 상태니까 면세해야 되잖아요. 원시 생산물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달걀을 많이 판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는 없어졌대요. 열차 속에서 파는 홍익회. 홍익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전국 열차 속에서 다 파니까. 그래서 홍익회에다 그때 돈으로 3억 얼마인가를 부과했어요. 세금을. 그 홍익회가 달걀인데 왜 과세하느냐. 그러니까 쪄서 판 것만 과세했다. 찌면 그 안에서 화학적 변화라서 그 생명이 죽어버리지 않냐. 그러고 하는. 그런데 정부가 나중에 재판에서 졌어요. 정부가. 왜 졌느냐면, 그 재밌는 얘기 많아요. 왜 졌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국세 기본법이라는 걸 내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직접 세금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법의 지도 원리가 전부 되어 있는 마련된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거기 국세기본법이라는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인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 형식을 보지 말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왜 졌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백성들이 그러면 정부가 그걸 일찍 발표를 해 줘야지. 그렇죠? 찐 것은 과세한다 했으면 우리도 다 미리 냈을 텐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찐 것은 과세한다 하면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졌어요. 그러니까 가령 오늘 날짜로 찐 것은 과세한다 하고 그러면 법률에 넣어라. 그러면 내일부터 한 것은 과세도 맞다. 그러지만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들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과세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시인이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 정부가 시인이를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졌어요. 요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쭉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두 번째 내려오면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있죠. 여러분이 관심 있으니까 요 대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 하는 것은 보통 건물과 토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다. 그러면 건물에는 과세고 토지는 면세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또 따로 설명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하는데 일반 건물이 아닌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입니다. 건물, 토지 다 합쳐서 면세예요. 국민주택 규모 24평? 25평? 25.75인데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과세 취득한 거. 살 때부터 나는 세금 내고 샀다. 주택 공급하는 회사들, 건설회사들이 팔 적에 부가가세 받아가는 것도 있고 안 받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국민주택 이하 같으면 안 받아가니까 그냥 좋고, 국민주택 초과하는 것은 부가가세를 받아가요. 그 사람들이. 집값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받아갔다고요. 그러면 나는 부가가세를 내고 사왔죠. 이게 매입세액이라. 내가 매입할 때 샀으니까. 매입세액. 그런데 이 매입세액을 내가 이 집을 또 이렇게 판다든지 또는 뭐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부가가세 발생하잖아요. 공급할 때. 그러면 자기가 산 것도 빼줘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되느냐면 저 조그마한 것들 주택 비슷한 거 아까 뭐죠? 오피스텔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조그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부가가세 우리가 살 때 주고 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가 없느냐. 그러면 당신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서. 그러면 얼른 내줘요. 내가 살 때 부가세 나한테 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계속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 안 내면 먼저 가져간 것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점이 다릅니다. 10년만 되나요? 이제 감가를 해가요. 10년 넘으면 괜찮아요. 또 10년 넘으면.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한 것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면세 취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과세 취득은 국민주택 초과하는 거고 이렇게 방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맨 밑에 나오네요. 용도에 의한 구분과세 오피스텔. 이게 이제 문제죠. 뭐가 10년이 지나면 안 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 때 부가세 주고 사왔잖아요. 그걸 사용 안 하면 기어 내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토해내는데 이제 1년에 10분의 1씩 이렇게 줄여가요. 그 10년이 넘으면 이제 토해낼 거 없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5년 있다가 추징한다 그러면 반만 추징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제 환급 받고 나서 그러면 그리고 당초에 용도에 안 쓰면 그 다시 내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10년 채우느라고 긍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7월이면 이제 10년 우리 다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10년 채우고 뭐 달리 해야지. 그러면 추징 안 당하니까.
예? 내년 만큼만 토해놓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경과한 기간은 빼주고 아직 경과하는 기간 것만 추징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만 채우려고 지금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넘어갑시다. 3페이지. 사망한 것은 괜찮아요. 사망한 것은 자기가 일부러 안 쓴 거 아니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율 10%죠? 10%. 네. 그런데 여기 일반은 10%인데 간이라고 써져 있죠. 간이과세. 간이과세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가가세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로 해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 간이니까 쉽게 쉬운 방법으로 내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지금까지 했는데 다 10%를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어떻게 하냐면 공급 가액에다가 거기 교재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네요. 공급 가액 그 매면 가액 곱하기 부가율을 하라고 그랬죠. 부가율. 부가율은 저 생략한 거죠. 부가가치율. 아까 부가가치 살펴봤죠? 부가가치율이 얼마냐. 그 부가가치율은 다 달라요. 부동산은 얼마, 무엇은 얼마 다 달라요.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게 마진이 다 다르잖아요. 마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가율이 30%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건마다 이제 다 부가율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는 보니까 부가율이 30%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령 1억 원어치 1년에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남는 것이 얼마냐? 3천만 원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부가율. 여기다가 10%를 내라. 아까 우리 맨 먼저 공식 한번 했죠. 부가가치 마진이 나오면 거기다 10% 온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딱 부가율은 부동산 임대는 30%가 마진이다 이렇게 딱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0%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금액의 30%요? 예, 30%한 금액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간이과세가 어떤 사람이 간이과세냐? 1년에 4,800만 원 이하. 다만 제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이 4,800만 원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부동산 임대는 지역별로 또 적습니다. 지역별로. 그래가지고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그림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납세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 과세자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걸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기준이 4,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가 공급가액이. 그러면 가령 이때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되는데 6개월 단위로 한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부가세법은. 소득세는 얼마가 한 과세기간이에요? 1년 기준인데 부가세는 6개월 기준이에요. 6개월마다. 그래서 가령 요게 1기, 요게 2기. 그래서 요게 1년이죠. 1년 동안의 매출액이 그래서 4,800만 원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반 과세자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과세 기간을 지나서 돌아간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이게 1기가 6개월이죠. 6개월씩이죠. 그러면 요때 1년 걸 합체를 봤더니 일반 과세 기준에 도달됐어요. 그러면 요때부터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때부터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한 과세 기간은 건너뛰어서 요때부터 돌아가라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12월 말일까지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됐는지. 집계를 하다 보면 한 며칠 지나가 버리죠.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6개월은 지났다가 그냥 요때부터 변동이 된다. 일반 과세자로. 또 간이 과세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기 나옵니다. 재화는 인도할 때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시키고 용역은 그 용역을 완료할 때, 임대는 약정일. 임대는 내가 임대료 며칠 날 주기로 했어. 그날이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보통 잘 안 지켜지죠. 원칙으로는 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상관 안 한다고 그랬죠. 부가세법은. 받기로 약속한 날에 세금계산서는 보내야 돼요. 그 세금계산서에다 청구란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한 날이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이 공급일에 해당돼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위에 보면 계산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은 세금 계산서라고 어떤 것은 세금이란 두 글자가 빠지고 그냥 계산서 그러죠. 이 계산서는 뭐냐면 면세 재화에는 세금이란 말 빼고 그냥 계산서라고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지 같은 거,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현금 영수증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여기 써져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교부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는 사람은 상관없고 세금 계산서 안 끊는 물건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안 끊는 사업자 이 사람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현금 영수증이라는 걸 발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만일에 발급을 안 하면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안 끊어준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벌금을 매긴다. 그 100만 원짜리를 누가 이번에 사갔는데 안 끊어주더라. 그러면 50만 원의 벌금을 엄청 많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계산서 하나 안 끊었다고 해서 50만 원 벌금 내라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다 썼어요. 이건 안 된다. 너무 많다.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너무 많다. 에? 그렇죠? 잘못했다고 반은 세금을 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너무 많다. 그런 것을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계약을 잘못했지만은 과잉, 지나치다. 형평이 안 맞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된다. 무효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세상에 반을 뜯어가다니 무슨 얘기야? 그래서 헌법에다 이것은 위헌이다 내가 썼어요. 네?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30으로 줄었어요. 뭐 나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가 신문에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공사를 했는데 영수증 안 꺼내주고 우리 보고 10%더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거지 아까 얘기한. 그럼 부가세를 안 주니까 안 끊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약속을 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5천이면은 10%더 내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계약할 때 결정을 해야지. 계약할 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약을 내가 그럼 파기해야지. 주기 싫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한 경우 사건이 많아요. 되게 국민들이 이렇게 세법을 다 잘 아는 거 아니니까 그냥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세금 납부할 사람은 누구한테 알아보니까 그건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쫓아가서 당신한테 받아서 내야 될 걸 내가 못 받았다. 그건 지금이라도 내라. 안 주죠. 그럼 당신 계약할 때 얘기해야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못 받은 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받은 돈 가지고 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비를 낼 때도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받으면은 얼마고 그냥 현금으로만 받으면 얼마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개하신 분이
그 부분 탈세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탈세를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흥정 과정에서 탈세를 해요. 왜냐하면 그 증기산서 안 끊으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죠. 자기 거 자기가 내야 되는데 소득세도 안 내죠. 매출이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을 내요. 계약서에 있는 것만 갖고도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서에 복비 얼마 지네가 쓰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인정이 돼요. 그것은 소득세법상 비용은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안 되는 거예요. 내야 돼 10%를. 그래서 그 재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 국민들이 모르고 부가세 모르니까 그냥 얼마 주고받기로 계약만 했는데 나중에 부가세 내라고 그러니까 재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안 써졌어. 아까 얘기다시피 본래 원금은 얼마인데 여기 부가가치세 얼마, 보태서 얼마 이렇게 해서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오고 잘 모르고 그냥 없이 이 세금 얘기 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이게 매출한 사람이 부가세는 내라고 그랬죠. 근데 받아서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깜박 부가세를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달라. 그럼 그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안 했지 않느냐. 안 줘요.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어? 여러분 누가 상식으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그 재판이 많이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당사자끼리 약정 안 했다면 당신이 받은 원금 속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된다. 당신이 뭐 원금 중에서 내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 부가세를 받는 게 유리해요, 안 받는 게 유리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파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받는 게 좋지. 파는 사람은. 아니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받는 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인데 전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학 재정학에서 보면 전가. 전자는 자전거라고 할 때 전자죠. 굴러간다는 전자. 가짜는 무슨 가짜요? 시집갈 가짜. 굴러서 시집을 간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를 A한테 부과하면 A는 B한테 떠넘기고 B는 C한테 넘기고 이렇게 쭉 이게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전가를 시키면 유리하고 전가를 못 시키면 상대방은 그러면 내가 손해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흥정하는 사람의 재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30%로 줄었습니다. 벌금. 저도 지금 50%라는 건 30%를 아직 안 고쳤어요. 하여튼 고쳐졌어요. 분명히. 예. 이거 7월 25일까지 입원 내야 되죠? 네. 7월 25일.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끝냈어요. 다음 한 번만 더 하고 방학입니다. 나는 그래서 늘 학생들처럼 우리 1학기라고 그래요. 우리 1학기 끝난 거예요. 1학기 끝났어요. 방학 얼마나 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주일간 한다고. 3주일간 방학. 그 후에 내가 바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아마 강의를 하고 나오는지. 그건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